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무원 극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고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90점 이상 점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서를 통한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군무원 극우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딱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적게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명령이 비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수명자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숙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문서로 작성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도 뭐다? 전화로 구두 명령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업무 수행 방식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것 좀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극비 상황의 누설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문서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하게 되면 그게 증거로 남아요. 그리고 또 그 문서가 유출되면 당연히 기밀 누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를 할 때 말로 하면 부인하면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문서로 남겼다면 그 문서가 누출되면 바로 그게 증거가 돼 가지고 재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설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명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도표라든지 또는 계량화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명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문서로 해야지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요. 또 읽어보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복 학습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로 하게 되면. 그래서 명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표나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문서로, 그리고 반복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한국의 행정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 결정론적 시각이에요. 이 문화 결정론적 시각은 아주 나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쁜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는 아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문화 결정론적 시각에서 한국의 행정문화입니다. 그럼 이 문화 결정론적 시각에서 한국의 행정문화는 뭐냐? 영고주의, 그 다음에 상황주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온종주의, 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된다. 그 다음에 또 권위주의, 또 일반 행정가주의. 일반 행정가는 순환보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면 전문성을 확보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 능력자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행정문화라면 서구는 모험주의, 성취주의,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원주의를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적주의, 그리고 전문가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 쓰레기 문화 가지고 있고 서구는 다 좋은 문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화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쪽에서 한국의 행정문화와 서구의 행정문화를 구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의 답은 일반 능력자주의만 한국의 행정문화고, 상대주의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합리주의, 미국은 합리주의다. 그 다음에 모험주의, 이런 것들이 서구의 행정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고, 그리고 좋은 문화는 서구의 문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구별해 나가고 있는 이론이 문화 결정론의 시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문화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950년대 등장한 이론이고 지금은 좀 오래된 이론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만 옳은 지문이 되고 2번, 3번, 4번은 한국의 행정문화와 구별되는 서구 선진국의 행정문화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령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연속적 권한의 흐름으로 보고체계를 결정한다. 그렇죠.
명령체계는 계층제가 바로 명령체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시와 명령을 부하 직원에게 내리고 이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그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이런 체계가 바로 명령체계죠. 그러니까 명령체계는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한의 흐름이고 또 이들은 이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들은 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 사람은 이 상관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명령체계는 반대로 표현하면 보고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죠. 직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저층부에 집중된다. 직권화라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권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표현대로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저층부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분권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직권화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은 조직의 고층부에 집중이 되는 거죠. 2번은 틀렸죠. 공식화는 규칙과 법규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공식화는 지위, 권한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 또 하나는 업무 수행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지위, 권한, 업무 수행 방식이 딱 문서화되어 있으면 그 문서화된 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식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규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관료들의 재량권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공식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관료의 재량권은 축소되는 거죠. 3번은 틀린 거죠. 4번.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 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그럼 틀리죠. 통솔 범위와 계층 구조는 역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 1인이 50명을 통솔한다. 지금 이 조직은 50명이 있는 조직이라면 지금 한 사람이 50명을 통솔한다면 1계층, 2계층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일 이 조직, 이 50명이 있는 조직을 한 사람당 5명씩 통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10개의 하위 조직이 만들어지죠. 10개의 하위 조직이. 그렇죠? 한 사람당 5명씩 통솔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하위 계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또 여기 상부도 또 사람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5명씩 통솔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통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통솔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최고관리층이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50명을 통솔하게 되면 여기 1계층이죠. 50명 부하 직원.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 1명. 이게 2계층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조직을 한 사람이 5명씩 통솔한다면 여기 1계층, 여기 2계층, 여기 3계층, 여기 4계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고층 구조화 돼요. 층이 많아지죠. 통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저층 구조화 되죠. 여기는 지금 통솔 범위를 선생님이 50명으로 잡았고 그리고 여기는 통솔 범위를 5명으로 잡았어요. 통솔 범위를 50명으로 잡았다. 그러면 통솔 범위가 넓은 거죠. 이때는 저층 구조화 되는 거고 통솔 범위를 5명으로 잡아서 좁게 구성하게 되면 통솔 계층이 많아져서 고층 구조화 되는 거죠.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화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역관주의와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원래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잘 구별하지 않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구별해서 출제를 했는데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별하게 되면 역관주의는 이거는 미국의 인사제도죠. 정실주의는 영국의 인사제도입니다. 영국.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간직을 임용합니다. 여기는 정당의 충성도. 여기에 따라서 간직을 임명하는 거죠. 근데 정실주의는 초기로 보면 정실주의 초기는 바로 국왕의 친문도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간직을 임명하는 것이 바로 정실주의죠. 역관주의는 여기는 선거 때마다 주기적인 공직 경질이 이루어져요. 만일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은 다 물러나고 이제 공화당 출신의 정당원들로 관직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적이고 대량적인 공직 경질이 이루어져요.
근데 또 다음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러면 공화당의 정당원들로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는 민주당 소속의 공무원으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대량적인 공직 경질이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백작하사 이런 것들이에요. 임금이 왕이 딱 보고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너 백작.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적 임용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한번 백작으로 임명되면 평생도록 백작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임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신제로서 종신제죠. 평생도록 공직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정실주의하고 미국의 역관주의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역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간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 정확하게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인사행정제도이다. 그럼 맞죠.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전면교체가 단행된다. 틀렸습니다.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간직 임용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 경질이 이루어지지만 정실주의는 이것은 선거 기제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왕을 전제로 해요. 왕을 전제로 해가지고 절대군주 시대에 왕이 자신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공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정실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정권교체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걸 전제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의 친분관계에 따라서 한 명씩 임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교체가 단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2번은 틀린 거죠. 3번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개인적 친분과 정치성에 의하여 그렇죠. 왕과의 친분관계 이런 것에 의하여 공직을 임명하는 인사제도이다. 그렇죠. 그 다음 최근 역관주의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차관들은 다 역관주의 인사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정당원들이 많잖아요. 국무총리도 김민석의 국무총리는 바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인 거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구성원 중에서 공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고위직 장차관들입니다. 장차관들은 정치적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미국의 역관주의는 고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공직 임명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특히 현대 국가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 임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의 상층부의 구성원들만 역관주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죠. 5번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전적 엘리트론은 엘리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이 결정된 정책에 의하여 지배당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고전적 엘리트론이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의 이론으로는 파레토, 모스카, 또 미첼스가 가두제 철칙을 제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바로 고전적 엘리트론에 들어가고 그다음 미국은 밀스의 지위접근법, 헌터의 명성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트론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한 사회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죠. 엘리트론은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죠. 그 다음 3번으로 보겠습니다. 엘리트들은 지멋대로 정책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 결정하고 일반 대중은 그냥 여기서 지배당하는 것인데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일반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일반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 결정을 해나가고 다른 계층이라는 게 바로 여기 피지배 계층인 대중을 이야기하는데 대중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서로 폐쇄적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하고는 구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엘리트들 간에 서로 호의적이고 동질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고전적 엘리트론이고 이 고전적 엘리트론 말고 신 엘리트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신 엘리트론이 바로 무의사결정론이죠. 무의사결정론은 이런 엘리트론하고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엘리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신엘리트론은 엘리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측면을 설명하죠. 설명하는 부분이 달라요. 여기는 엘리트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면 여기는 엘리트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측면을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여기 엘리트의 이익과 상충되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좌절시킨다 또는 제어한다 또는 통제한다 또는 억제한다 이런 의도적인 무결적 현상은 고전적 엘리트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신엘리트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6번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구별되는 리더십이죠. 그럼 일단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뭘 해나가는 것이다. 여기 변혁은 변화잖아요.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의식구조. 이걸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십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인데 여기에 구성 요소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와 대비되는 리더십이 바로 거래적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뭐 리더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뭘 한다? 리더와 구성원 간에 교환이 이루어져요.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을 주고 복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교환이죠.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복종을 이끌어내는 게 거래적 리더십 또는 예의적 관리가 이루어져요. 예의적 관리는 이거는 제재를 이야기합니다. 제재. 뭐다? 제재에 대한 위협을 가해. 너 이거 안 지키면 제재가 한다.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복종을 일으키는 것도 거래적 리더십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상과 예의적 관리 이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상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제재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재를 통한 위협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의적 관리. 즉 예의적인 행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위협함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부하에게 존중심을 바탕으로 창조적 사건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적 욕구를 뛰어넘어 조직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 나와 있죠? 변혁적 리더십이 영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가 아니죠. 리더가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리더십이다. 이거는 변혁적 리더십도 아니고 이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은 종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가 뭐한다? 부하를 섬김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리더가 부하를 섬긴다. 바로 이게 리더가 부하의 종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종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리더가 부하에게 봉사함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도 아니고 서번트 리더십이죠.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죠. 업무 수행 과정이 반복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할 때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야. 뭘 해준다는 거예요? 성과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돼. 성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주면 부하의 복종이 이끌어진다고 보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이 반복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그럼 성과 평가가 용이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죠. 리더의 특출난 성격과 능력에 의해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와의 일체감을 이끌어낸 리더십. 이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는 리더의 특출난 성격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더가 특출난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강한 헌신을 하도록 촉진하는 리더십이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인데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들어가 있죠. 여기 카리스마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것도 변혁적 리더십, 이것도 변혁적 리더십 틀렸고 그 다음 이건 서번트 리더십이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고 답은 3번.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한 예산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 그러죠. 예산을 성립 시기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은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행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이후에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한 예산을 우리가 수정예산이라고 그러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이용 전용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사유가 된다.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의 예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한정성의 원칙의 예이죠. 그래서 예산 단일성의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로서 빈번하게 편성될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번이 답이죠. 추가경정예산이. 8번. 배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관료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세 단어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모두 높은 조직이죠.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수익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다는 거고, 공식성이 높다는 것은 지 역할들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직권성이 높다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플러스하면 관료제는 대규모성을 띠죠. 아주 큰 조직이고, 그리고 관료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바로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관료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관료제는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조직을 설명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측면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해요. 이건 누가 비판하냐면 인간관계론자들이 비판합니다. 인간관계론자들이 배버의 관료제는 비공식적 측면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관료제 내부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죠. 이거는 체제론이 관료제를 비판할 때 활용하는 거죠. 체제론. 그 다음 합법성보다는 효과성 또는 합목적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거는 관료제는 딱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규에 따라서 운영이 돼요. 공식성이 높으니까. 근데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발전행정론이에요. 발전행정론이 비판하는 거예요. 발전행정론은 규칙과 법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달성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발전행정론은. 그래서 규칙과 법규만을 중시하는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합법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목표 달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발전행정론의 비판이 4번 지문이죠. 인간관계론이 비공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체제론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비판하고, 발전행정론이 합목적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론의 관점에서 분업이나 협업의 체계보다는 지배복종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럼 틀리죠. 이 발전론의 관점은 조직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조직발전 측면에서는 관료제를 지배복종 관계로 봐서는 아니 된다. 이걸 비판해요. 관료제가 지배복종 관계로 이해돼서는 아니 된다. 지배복종 관계로 이해되는 것을 비판합니다. 관료제는 지배복종 관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관료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업합니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이걸 통합해요. 그러니까 분업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상위 계층과 이걸 통합해 나가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분화된 영역과 그걸 통합해 나가는 것을 관료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직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조직발전 측면에서는 관료제를 지배복종 관계로 인식해서는 아니 되고 뭐로 보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분화와 협업의 체계로 봐야 됩니다. 이 분화하고 그리고 상위 계층에서 이걸 통합해 나가는 게 협업이죠. 협업. 그래서 분화와 협업의 관계로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발전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발전론의 관점은 배버의 관료제를 지배복종 관계로 바라보는 점을 비판하고 분업과 협업의 체계로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행정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공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문제가 바로 공공문제입니다.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공익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행정은 또 뭘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행정은 정치에 종속돼 있어요. 정치는 국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서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해요. 정치 권력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해나가는 게 행정이에요. 근데 행정을 현대 와서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뭐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하죠. 시민사회 협력. 이걸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치의 행정은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서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행정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행정을 공부하면 협의의 행정 개념, 광의의 행정 개념, 현대적 의미의 행정 개념 이렇게 공부하는데 뭘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의 행정 개념. 현대적 의미의 행정 개념은 우리는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 개념은 어떤 거예요? 행정이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문제 해결 또는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이거 생산 분배 하는 상호 재반 활동 및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바로 행정은 공익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데 뭘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서비스의 생산 분배를 통해서 공익을 지향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은 뭘도 한다. 공공 서비스의 생산 분배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즉 정치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체제를 형성해서 같이 해나간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행정은 정치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그럼 맞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점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점중주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점중주의는 결과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과 측면에서는 조금의 증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측면에서 바라보면 점중주의는 첫째가 정치적 상호작용이에요.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적이고 제한된 비교 분석. 그러면 1번 지문을 봐보면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하여 그렇죠. 점중주의는 조금의 증가를 이야기하니까 올해 예산이 670조다 그럼 여기에 조금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알파를 붙여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 결정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하여 만성적인 예산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예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가가 경제가 침체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이야기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감축을 해야 돼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재정정책적 기능이에요. 재정정책적 기능이라는 것은 경기가 지나치게 여기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 상태일 때는
점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침체 상태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 상태다 이러면 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때는 재정을 축소해야 돼요. 축소하는 것은 점증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증주의는 매년 예산을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계속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그렇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들은 무조건 예산을 확대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사정가들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과정의 참여자들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게 예산을 팽창시켜서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사정가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여기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정치적 상호작용이에요. 바로 각 부처의 예산 담당자와 부처 예산 담당자 이들과 또 기획재정부, 기재부, 사정관 간의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매년 예산이 플러스 알파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 능력을 예산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점증주의죠. 그래서 예산 과정 참여자들이 서로 삭감과 증액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그리고 매년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점증주의입니다. 합리주의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행태로서 틀렸죠.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는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적 의사결정과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은 전혀 반대의 논의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예산 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려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일단은 연구의 대상이 있어요. 연구의 범위부터 봅니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뭐만을 연구해요? 사실만을 연구해요. 가치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구의 대상을 봐보면 연구의 대상은 바로 행태를 연구합니다. 행태를 연구하는데 연구 방법부터 우리가 봐보면 연구 방법은 어떻더라? 바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택해요. 이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순수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논리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논리실증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그리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 그리고 법칙을 정립해요. 이걸 우리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논리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면 사기가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반드시 검증해요. 검증할 때 주로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문이나 면접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걸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해 나가는 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행태가. 지금 이 가설이 임금을 높여주면 사기가 증진될 것이다 이런 가설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겠어요. 현 임금 수준이 얼마입니까? 2번. 당신은 현 임금 수준에서 몇 년 근무하시겠습니까? 5년 이내로 근무한다. 6년 이상 10년 이내로 근무한다. 3번. 현 임금 수준에서 매년 임금이 10%씩 인상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시겠습니까? 5년 이내로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것은 가치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뭘 물어본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게 가치인데 당신은 현 임금 수준에서 우리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년 이내로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이상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년 임금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5년 이내로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이상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가치예요. 근데 가치가 표현되잖아요. 가치가 표현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변한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었다. 30%였다. 여기에 답변한 사람이 100명 중에 5%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을 하면 이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사실이 되는 거야. 100명 중에 5년 이내로 근무하겠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0명이었다. 이거는 사실이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와 사실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주관적 관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 이걸 우리는 가치라 그러는 거고, 사실은 뭐다? 이건 주어진 것 그 자체예요. 주어진 것 그 자체.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거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몇 년 근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5년 이내로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고 6년 이상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 가치인데, 답변을 여기에서 몇 명이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몇 명이 했다. 이건 사실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행태론자들은 행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행태는 가치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그렇습니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설문지에 표시되어 있는 답변 내용, 면접에서 답했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연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죠. 2번,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 외에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행태로 보냐면 여기 물어보는 건 가치예요. 근데 가치가 뭐가 되면 예면화되고 표면화되면 가치가 설문지에 표시돼 버리면 그게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연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의견이나 개성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죠. 근데 이 가치가 뭐가 되면 외면화되고 표면화되면 외면화, 표면화된 의견, 개성,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화되고 표면화된 의견, 개성도 행태에 포함시킵니다. 모든 의견과 개성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에 표시된 의견, 설문지에 표시된 개성도 행태에 포함시켜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꼭 공무원들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학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설문조사를 받는 것은 다 행태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행태론이 정치학에서 연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회사원들의 행태를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검증해 나갑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경영행태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론을 정립하면 그거는 행정행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모두 행태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행태론적 접근이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각 개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접근에 입각해 있죠. 그래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 안 합니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면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2번,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의 창의 개념과 관련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의 묶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킹던이라는 학자가 정책의 창 이론을 제시하죠. 이 사람은 문제의 흐름, 정체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서로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정책의 창이 열려서 정부의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의 흐름, 정체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죠. 문제의 흐름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정책은 바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치는 바로 여론이라든지 국회의 다수파의 변화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봐보면 킹던에 따르면 정책의 창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관심 대상인 정책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려진 일시적 기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과정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드물게 정책의 창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의지화된다고 주장하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징계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이렇죠. 일단은 경징계는 2가지가 있는데
경책하고 감봉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징계로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은 재임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맞죠. 해임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3년간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 맞죠.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경책은 단순히 꾸짖는 거예요. 단순히 꾸짖는 것이니까 공무원의 신분도 보유하고 직무에도 종사합니다. 신분 보유 면에서는 직위해제와 유사하나 견책은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직이 된다.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정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직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데 신분 보유 면에서는 직위해제와 유사합니다. 직위해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직위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바로 신분 보유 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보유 면에서는 직위해제와 유사하고 그리고 정직은 3개월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면 2개월이 지나면 자동 복직되는 거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자동 복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견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감봉은 1에서 3개월 일단은 공무원의 신분 유지되고 직무에도 종사하고 다만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바로 감봉이죠. 1에서 3개월간. 그러면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2번, 3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4번 정치행정 이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치행정 이혼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우드로 윌슨, 굿노우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거하고 나아가 행정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죠. 바로 정치행정 이혼론이 실적주의 확립을 가져와요. 전문 지식을 시험 봐가지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공직으로 채용해서 그들에게 집행을 맡기는 게 정치행정 이혼론이기 때문에 바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정치행정 이혼론이고 바로 이게 전문성인 거죠. 역간주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죠. 정치행정 이혼론은 역간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한다. 그렇죠.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집행을 한다라고 딱 구분을 했죠. 그리고 이 집행 부분은 시험을 봐서 뽑힌 관료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역간주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고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분리하고 그리고 실적주의 확립을 가져왔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정치가 선거활동이자 의회에 의한 입법활동으로서 정부활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주로 뭘 하는 것이다.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으로 봤죠. 그러면 4번 지문도 맞죠. 정치가 선거활동이자 의회에 의한 입법활동으로서 정부활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행정이란 정치 부문에서 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 맞습니다. 그럼 14번의 답은 3번만 틀린 거죠. 15번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 방법 및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제도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가예산은 해계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에 1개월치를 미리 의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잠정예산은 해계년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때 수개월치를 의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준예산은 해계년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전년도 예산을 준하여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잠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죠. 입법부에 제출하고 입법부의 사전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수개월치를 미리 국회가 의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예산은 잠정예산과 유사하지만 사용기간이 1개월치로 국한되죠. 준예산 제도는 본예산이 해기년도 개시일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의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걸 활용하고 있죠. 가예산과 준예산은 잠정예산과 달리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가예산은 1개월치를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거고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잠정예산은 수개월치를 국회가 의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잠정예산과
가해사는 준해상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잘못했는데 준해사는 잠정해상과 가해상과 달리 잠정해상이나 가해상과 달리 입법부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16번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민간위탁 방식은 집행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우리가 민간위탁 방식이라 그러는데 방식을 넓게 인정하면 조세 유인 방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 방식은 계약 방식, 허가 및 면허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증서 지급 방식, 그리고 자조 방식, 자원봉사 방식, 조세 유인 방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면허 방식은 행정법상 특허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행정학에서는 행정법상 특허를 면허 또는 허가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뭐다? 특정 영역에서 특정 조직에게 독점적 생산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면허 방식은 특정 민간 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급 방식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의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럼 맞죠. 자조 방식은 뭐다? 바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 집단에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자조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노인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본다. 이러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동일 계층에 속하는 거죠. 또 지역 주민들이 방범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방범 활동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동일 집단에서 서로 뭐다? 수혜자와 공급자가 동일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자조 방식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이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은 자원봉사 방식이지 자조 방식이 아니에요.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원봉사 방식이고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혜자가 동일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방식은 자조 방식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자원봉사 방식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17번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중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내부 수익률은 비용 편익 분석의 기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내부 수익률은 가장 쉬운 것부터 봐보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이 내부를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IRR이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우수한 대안이 되는 거죠. 일단은 내부 수익률의 개념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을 같게 만들어주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비용과 편익이 같아지면 NPV는 0이 되는 거고 BC 레티오는 1이 되는 거고 이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비용을 얼마를 썼냐면 100억을 썼어요. 근데 편익이 얼마가 됐냐면 150억이 왔어요. 그럼 이걸 같게 만들어주면 여기 1.5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100억에다 1.5를 곱하면 150억이 되잖아요.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내부 수익률 여기 1은 본전이니까 100억을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야? 0.5 바로 50% 수익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높은 대안일수록 좋은 대안이야. 그렇죠? 내가 100억 투자했는데 180억 되는 게 더 좋죠. 180억은 바로 내부 수익률이 0.8이고 그리고 80% 수익률이죠. 80% 수익률이 50% 수익률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 수익률을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부를 읽지 말고 수익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비교할 때 수익률이 높은 대안일수록 긍정적이고 좋은 대안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같게 만들어주는데 비용과 편익을 같게 만들어주면 NPV는 0이 되고 BC 대표는 1이 되죠. 그래서 NPV인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을 적용한 순현재 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뭘 우선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현재 가치법을 우선시합니다.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A 대안이 더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받았고 내부 수익률에서는 B 대안이 더 효과적인 더
긍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뭘 더 우선시한다? 순현재 가치에 의한 평가를 더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순현재 가치법이 훨씬 더 오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순현재 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내부 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은 동일 기간에 수행되는 사업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지 다른 기간에 사용되는 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에는 비교 기준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이에요. 내부 수익률을 봐보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 10억, 2026년도에 10억, 2027년도에 10억. 이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편입과 관련해서도 여기 20억이 왔고 여기가 25억이 왔고 여기가 28억이 왔고 막 이런 식이야. B라는 사업을 봐봤더니 2025년도에 10억, 12억, 7억 막 이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편익은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21억, 25억, 24억, 뭐 20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요 그냥 단순히 이걸 더해요. 이게 30억이죠. 그리고 여기를 단순히 더했더니 한 36억이 됐다. 그럼 이걸 같게 만들어주려면 1.2를 곱해야 되는 거고 바로 1은 본전이니까 여기 20% 이게 수익률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다 더해봤더니 40억이야. 그냥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했더니 52억이야. 그러면 여기는 1.3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30% 수익률이야. 이렇게 단순히 더해가지고 비용과 편익을 같게 만들어주는 비율을 따져서 거기가 높을수록 우수한 대안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원래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1 플러스 R에 1승분의 1, 1 플러스 R에 제곱분의 1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2제곱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약분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약분 어차피 똑같은 기간이라면 똑같은 값을 곱해서 약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가지고 몇 배로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A사업은 한 36년에 또 투자비가 소모되고 B사업은 이거는 투자비가 소모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동일 기간에 비용과 편익 A라는 사업과 B사업이 동일 기간에 비용과 편익이 온다는 전제하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다시 투자비가 소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바로 그 기준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곤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번의 답은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18번 보수체계를 결정하는 원칙 중 노동대가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생활급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공급도 있어요. 연공급이 여러분들의 호봉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급도 있고 직능급도 있고 성과급도 있습니다. 성과급을 우리는 실적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과급이 있어요. 이거는 노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고요. 여기는 근무 기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수체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활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활보장. 근데 여기는 이제 노동가치와 관련돼 있어.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 지급하고 이거를 우리는 노동대가라고 이야기해요. 노동대가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속급이 있죠. 근속급이 연공급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근무 근속기간 내가 몇 년 근무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속급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바로 근무 기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생활보장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거고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은 직무를 전제로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무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동대가의 원칙에 입각한 보수체계죠. 그럼 답은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9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 예산 편성이죠. 우리가 이거를 지출 대상별 예산 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편성 방법을 보면 인건비 여기 이제 다 써져 있죠. 봉급, 초과근무 수당, 그 다음에 물건비 해서 차량 구입비, 그 다음에 차량 정비비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봉급에 50억, 초과근무 수당에 5억, 차량 구입비에 20억,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에 5억, 그리고 유류비에 10억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앞으로 이렇게 돈을 쓰라고 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산은 계획표니까 이렇게 써져 있고 이대로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통제해 나가요. 그래서 이건 통제지향적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관료의 재량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예산 남용이 심해질 수 있으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현실에서 아니 차량 수리비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요. 1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유류비는 10억으로 부족해. 그래도 이렇게 못 넘겨 사용해요. 반드시 수리할 게 없다 하더라도 수리를 해서 5억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석유값, 유류비로 7억만 쓰라 그랬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차 멈춰놔야 돼요. 쓰면 안 됩니다. 딱 지출 대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만 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지향적 예산대에 주지 관료들의 재량권을 확대해 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관료의 재량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예산 남용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금액만을 쓰게 함으로써 통제지향적 예산대이기 때문에 관료의 재량이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지 않다. 그럼 틀려요. 의회의 예산심의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 모든 부처의 항목은 인건비, 물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구입 물품이 명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심의가 용이하죠.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 물건비 이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인건비, 물건비로만 나오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죠. 지출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죠. 각각의 구입 물품별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여, 이거 급여죠. 봉급, 초과근무 수당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다. 딱 정해져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 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만 그렇죠. 이런 걸 구매한다. 이게 써져 있는 거죠. 왜 구매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건비에 이만큼 쓴다. 물건비에 이만큼 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지기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면 19번의 답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20번 상향적 접근 방법. 이건 정책 집행 연구와 관련돼 있죠. 상향적 접근 방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집행 현장을 연구해요.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 간에 정책 대상 집단은 시민이겠죠.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연구입니다. 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연구예요. 기술. 네. 보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등 다양한 집행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가 어떤 행동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해서 일선 관료는 또 어떻게 정책을 수정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조직의 상대적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는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료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결정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집행자의 입장에서의 소술인 거고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 용이한 것은 하향적 접근이죠.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 정책 수혜자가 바로 정책 대상 집단 아닙니까? 바로 이 정책 대상 집단의 저항이라든지 지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죠. 집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걸 기술하죠. 그래요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 이렇게 이야기해. 일선관료의 이런 행태가 원인이 돼서 이런 정책 대상 집단의 이런 저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책 대상 집단의 이런 저항을 원인으로 해서 집행관료가 이런 행태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용이한 게 바로 뭐다? 집행과정을 자세히 서술하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죠. 그러면 20번의 답은 2번만 틀린 지문이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족 모형은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목표를 설정하고 몇몇 대안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 탐색하다가 만족스러운 대안이 발견되면 탐색을 종료하고 의사결정한다라고 보는 모형입니다. 가치와 사실의 분리 불가능은 이건 행태론에 대한 비판이죠.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대안 선택 시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이건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입니다. 만족 모형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목표를 설정하고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안 선택 시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죠. 그 다음 타성적 정책 결정을 조장한다. 이것은 점증 모형의 비판이죠. 점증 모형은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해서 조금만 증가시켜 나가기 때문에 점증 모형의 비판이지 이거는 만족 모형의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변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변화가 적은 것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게 바로 점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증 모형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2번만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봐보면 제일 먼저 국정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죠.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이제 본회의 의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죠. 그리고 종합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 의결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D급번은 틀린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하에 세 비목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법조문에 대한 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리을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여기서는 기역번, 리음번, 리을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3번 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이 개념은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휘 강화의 욕구를 설명하며 메일스가 명명하였다. 바로 미첼스의 가두제의 철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 권력관계가 강조되는 공공부문에 있어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미첼스의 가두제의 철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미첼스의 가두제의 철칙은 노동당이나 노동조합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나 노동조합은 원래 공식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인권 향상인데 실제로 그 조직을 연구해 봤더니 그런 민주적인 조직마저도 결국은 소수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목표가 변화되더라 해서 미첼스의 가두제 철칙이 제시되는데 바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24번 존 놀즈가 주장한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르면 존 놀즈의 정의론은 먼저 이 사람은 가정을 세우죠. 그래서 이 가정을 원초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인지상의 조건으로 무지의 배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기상의 조건으로는 상호 무관심의 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맥시민 원칙 이걸 전제로 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죠. 그래서 정의의 제1원리로 공평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의의 제2원리는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 또 하나는 차등의 원칙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그리고 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하면 1원리가 우선하고 2원리 내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면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여기 공평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용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죠. 세 번째, 개인의 자유는 평등하게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 이것도 바로 공평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여기도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면 존 롤주가 주장한 정의의 원리는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모두 맞는 지문이죠. 그럼 답은 4번이죠. 25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일성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세무서, 지방병무청, 또 지방경찰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관할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곤란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일성기관이고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개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일성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아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그렇죠. 지방에 세우는 지방의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노동청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출입국관리나 공정거래나 근무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그러면 1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설 강의를 했는데 25문제 중에서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평이하게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을 더 철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시험을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